고백컨대 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착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학이 절망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 물었던 시대들은 예외 없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들에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경구로도 유명한 데카르트의 시작점은 단연 30년 전쟁입니다. 17세기를 뒤흔들었던 30년 전쟁은 크게 두 가지 면모를 갖는데, 하나는 수십 명의 군주들과 300여 개의 자유도시들로 이루어진 신성 로마 제국과 주변국들이 뒤엉켰던 서양 최초의 국제전쟁이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교와 국교 간에 벌어졌던 서양 최초의 종교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후자는 그리스도교가 지배했던 유럽의 정신세계를 크게 뒤흔들었는데, 신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독일 전역을 황폐화시키며 무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을 만큼 끔찍한 재앙으로 비화됐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걸 막을 수 없었고, 그 위에 쌓여져 있던 확실성 역시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여태껏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만사가 조율된다고 믿어왔는데, 다시 보니 그런 건 모두 환상에 불과했고, 진실은 불가한 우주 속에 홀로 던져진 꼴이었던 거죠. 그리고 30년 전쟁의 장교로 직접 참전하게 됐던 데카르트는 바로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확실성을 신이 아닌 생각하는 인간, 즉 코기토에 놓음으로써 말이죠. 더 자세한 설명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를 계속하자면, 물론 데카르트의 작업이 얼마나 유효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학문적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의 철학이 30년 전쟁이란 미중류의 재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데카르트뿐만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시작점은 1755년 유럽 최대의 성당들의 도시였던 리스본이, 그것도 하필이면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인 만성절에 대지진으로 완전히 붕괴됐던 재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주춧돌이 놓아졌던 사이비적 믿음과 이성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훗날 순수이성 비판으로 이어졌죠. 또한 그 자신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파문당했던 스피노자의 철학은 당대의 엄혹한 종교적 탄압과 전제정치를 배경으로 가졌고,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적 철학을 시작했던 게 소시적 프랑스 틀롱에서 노를 젓는 6,000명의 흑인 노예들을 감금해 놓는 것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고부터 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게다가 비트겐슈타인은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논리처럼 논고를 적었고, 이를 통해 명제로 세계가 환원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테면 독일 군부의 필승 계획이었던 슐리펜 작전이 먹혔다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독일이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이 표현된 언어는 곧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죠. 이외에도 이런 식의 예시들은 넘쳐납니다. 정말이지 밤새도록 늘어놓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철학은 스탈린그라드부터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그리고 원자폭탄으로 이어졌던 20세기 묵시록적 폐허 위에서 지어졌고, 서양 철학의 시작점이라 일컬어진 플라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전 이후 몰락해버린, 또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마시게 했던 바로 그 아테네에서 대화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철학이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했던 헤겔의 말은 불충분한 셈입니다. 모든 철학은 절망의 사생아이기 때문이죠. 영웅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다 라고 말했던 브레이트의 말을 패러디하자면, 철학이 없는 사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불행한 사회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 역시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냐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아니냐고 말이죠. 일견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지만 좀 더 깊이 물었을 때는 이내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왜냐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이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의학적인 절차에 한번 빗대봅시다. 몸에 이상 징후가 느껴지면 처음엔 자기만의 민간요법이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을 먹고서 버텨봅니다. 그래도 계속 안 좋으면 병가를 내고 동네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그래도 차도가 없으면 좀 더 큰 병원이나 전문 병원으로 옮깁니다. 종국엔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치료를 받게 되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회나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철학자를 찾아가는 건 첫 번째 순서가 아닙니다. 되레 철학은 가장 마지막 순번입니다.
이 세상엔 사회학, 통계학, 경제학, 생물학, 역사학, 심리학 등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놓는 수많은 분과학문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딱히 해결책이 없으면 그제야 비로소 사람들은 철학의 문을 똑똑 두드리게 됩니다. 즉 철학은 총체적 난국에서만 요청됩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철학은 마지막이란 특권 아닌 특권을 누리는 걸까요?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개입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적 사유는 근본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철학이라고 하면 본질이나 근원 등 뿌리에서부터 사유하려는 시도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만찮고 버거우며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택하고 싶지 않은 답안입니다. 비유컨대 이건 니코틴 중독자의 금연 같은 것입니다. 요즘 따라 구강의 악취가 심해지거나 혹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좀 가빠오는 게 느껴지긴 하지만 전자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잠깐 화장실에 가서 구강 청결제를 쓰면 되는 거고 후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금방 해결되는 일입니다. 즉 임시적인 땜질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대로 계속 놔두면 종국엔 폐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하게 될 테지만 그때까지의 기간은 굉장히 많이 남은지라 하루쯤 담배를 더 태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었을 때의 금단의 고통은 즉각적이죠. 오랫동안 담배를 즐겨왔고 또한 그만큼 길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적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이건 간에 오래되고 중요한 문제들 역시도 마찬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이기 이전에 이미 그 틀 속에 오랫동안 익숙해진 상태라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함, 즉 관성해주는 편안함은 막대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치르게 될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기 십상이고 또한 바뀐 질서에 자신이 다시 적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의 완력 역시 억셉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동물입니다. 혁신과 변화가 쉬운 일이었다면 우리들의 지난 역사가 그렇게 지난하고도 정확하게 적혀진 않았을 겁니다. 제바스티안 브란트의 식구는 애석하게도 영원합니다. 철학에는 분명 성각자 내지 사회 부적응자의 전통이 있습니다. 예컨대 예로부터 무역으로 먹고 살았던 시노페에서 금전에 대한 사랑은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위조 지폐까지 찍어냈다가 추방당했던 디오게네스는 광인처럼 취급됐습니다. 또한 모두가 군주에 걸리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왕권 신수를 믿었을 때 토머스 홉스는 혼자서 국가기구는 이른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대표되는 비참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주는 그 국가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왕당파에겐 왕권 신수를 부정했다고 비판받았고 반대편 의회파에겐 그 사회계약으로 의회가 아닌 군주를 인준했다고 비판받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탈의 계보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름 역시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대다수가 진보를 믿었던 한가운데서 그 진보의 과업을 짊어져야 될 의식이 무의식에 휘둘릴 뿐이란 학설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라는 것은 일종의 정신질환자 편람에 가까운 셈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철학이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철학은 태어나자마자 배척되고 망각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수용되는 경우는 그 사회가 기존 체계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졌을 때였습니다. 앞서 말한 디오게네스의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햇빛을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라는 일화도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걷잡을 수 없는 동방 원정과 헬레니즘 시대에 이뤄진 각종 사회적 부패들이 불거지면서 조명됐습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더는 청교도 혁명을 통해 찰스 2세를 처형시켰던 크로멜의 후원하에 적혔죠. 덕분에 1660년 왕정이 복구하여 찰스 2세가 즉위한 뒤 홉스는 이 시절을 해명하느라 꽤나 진땀을 빼야 했답니다. 또한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은 진보 개념이 완전히 파탄나버린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서야 비로소 폭넓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기념비적 저서인 꿈의 해석을 출간한 뒤로부터 대학에서 정신분석 입문 강의를 하기까지는 자그마치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의사에게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선고를 받고서야 겨우 담배를 끊듯 철학 역시도 파국이 임박했거나 혹은 겪은 뒤에야 어쩔 수 없이 겨우 받아들여지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의 경우엔 막대한 기회비용 때문에 근본적인 진단이 차일피일 미뤄진다는 점에서의 마지막이었지만 그럼에도 여기엔 최후의 희망이 존재합니다. 대안을 얻는 과정이 지난하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대안은 존재하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만일 최소한의 대안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이 바로 이 지점을 논증하는 지독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제시된 대안들은 모조리 한낱 허위의식에 불과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무 대안 없이 병든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라면 마치 저주라도 하듯 상처를 후벼파며 길 잃은 상태를 천명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1834년 종교에 대한 비판은 모든 비판의 전제이다 라고 적었을 때 막스는 그 선언이 갖는 무게에 대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말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설 만큼 가혹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나머지 멘트는 다음에 있으니까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 하고 물러가 봐야겠네요.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홍준성 작가의 5년 만의 신작 장편소설 카르마폴리스. 릴레이 서재에서 먼저 만나보세요.